서울의 밤하늘은 보석을 흩뿌린 벨벳처럼 깊고 화려했다. 그 아래 롯데월드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별들이 모두 모여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은은한 샴페인 향과 백합의 고고한 향기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클래식 선율이 강물처럼 흘렀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은 참석한 명사들의 다이아몬드 주얼리와 부딪히며 눈부신 광채를 만들어냈다. 오늘 밤의 주인공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한유진을 위한 밤이었다. 한유진은 크림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긴 흑발은 우아하게 틀어 올려져 가느다란 목선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영예가 아니었다. 뉴욕에서 MBA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진성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 이미 여러 건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실력파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이고 싶었다. 그녀의 곁에는 약혼자 강태민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맞춤 제작된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매력적인 남자였다. 진성그룹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연소 임원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유진을 향한 다정한 눈빛은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긴장되어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유진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유진은 안심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조금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건 꿈이 아니야, 유진아. 우리의 현실이지. 태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의 아버지이자 진성그룹의 총수인 한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기 때문이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딸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기업 총수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오늘 저는 제 딸 유진이의 약혼을 발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이 젊은이 강태민 군을 이제 제 아들이자 진성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동반자로 소개합니다. 한 회장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태민 군의 성실함과 능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진성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진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유진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태민을 사랑했다. 이 두 남자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르익었다. 유진과 태민은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눴다. 한 상무님 약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A건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성의 주요 협력사 대표가 유진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유진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리스크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내용 또한 명확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닌 비즈니스의 연장이었다. 곁에서 듣고 있던 태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제 약혼녀가 이렇게 똑똑해서 제가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농담 섞인 그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짐짓 그를 째려보는 신용을 했지만 그를 향한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태민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유진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다. 태민이 경쟁사인 태상그룹의 박진우 회장과 눈을 마주치며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사랑이 아닌 목표를 거의 다 이룬 포식자의 서늘한 만족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대부분의 하객들이 떠나자 드디어 소란스러웠던 홀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유진과 태민,
그리고 한 회장은 별도의 VIP 라운지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태민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버님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다. 네 아버지. 태민의 대답에 유진은 행복하게 웃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가 꿈꿔왔던 미래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라운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회장의 비서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회장은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무서운 일인가 이 시간에. 그게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유진과 태민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비서실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닫힌 입술은 파티의 잔해처럼 남아있던 행복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한철호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두에 선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소리여. 말도 안 돼.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혔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수십 년간 온갖 풍파를 겪어온 기업인이었다. 오해가 있는 모양이군.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겠소. 자세한 이야기는 검찰청에 가서 하시죠. 검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수사관 2명이 한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거인이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놓으세요. 유진은 울부짖으며 저항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화려했던 화장을 모두 망가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 태민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그밖에 없었다. 태민 씨,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건 함정이에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것은 늘 보던 다정하고 든든한 약혼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방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고 있었다. 태민 씨,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태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독히도 낯선 음색이었다. 유진아, 현실을 직시해야지. 아버님은 실수를 하신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내가 여러 번 경고했어. 하지만 내 말은 듣지 않으셨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경고 실수. 그는 지금 아버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때 검사들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태상그룹의 박진우 회장이었다. 파티 내내 유진의 가족에게 불편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박진우 회장은 이 참혹한 광경을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에는 희미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유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박진우 회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진우 회장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했네 강서방. 아니 이제 강 사장이라고 불러야겠군. 박진우 회장은 태민의 어깨를 만족스럽게 두드렸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그들의 의기양양한 표정.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강태민이 있었다. 그녀의 약혼자,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가 바로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원흉이었다. 유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렸다. 아버지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 강태민과 박진우가 승자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화려했던 그랜드 볼룸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은 그녀의 산산조각난 꿈과 미래의 파편 같았다. 단 하룻밤 사이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천상의 신데렐라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배신의 희생양이 되어 홀로 서 있었다. 반짝이던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게 그녀의 절망을 비추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유진은 텅 빈 그랜드 볼룸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축제의 흔적은 싸늘한 잔해로 변해 있었고 샹들리에의 불빛은 꺼져 어둠만이 짙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였다. 머릿속에서는 강태민의 차가운 목소리와 박진우 회장의 비웃음이 악몽처럼 되풀이되었다. 사랑, 신뢰, 미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충격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아가씨, 이제 그만 나가보셔야 합니다. 호텔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유진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구겨진 채였다. 불과 몇 시간 전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힘없이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보안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 로비로 향하는 내내 유진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로비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지옥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한유진 씨, 아버지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강태민 사장과는 파혼한 겁니까? 진성그룹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만들었다. 호텔 입구는 사건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마이크와 카메라를 그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질문들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상처를 헤집었다. 비켜주세요. 길을 비켜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길을 텄지만 기자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쏟아지는 질문의 폭격 속에서 간신히 대기하고 있던 차에 몸을 실었다. 차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플래시 세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집으로 가주세요, 기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한 유진은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한 눈물 너머로 번져나갔다.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낯선 정막 속에서 눈을 떴다.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던 아버지의 인기척도 집안을 오가던 고용인들의 분주함도 없었다. 거실로 내려오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였다. 속보, 진성그룹 한철호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격 구속. 화면에는 차가운 구치소로 향하는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이 반복해서 비치고 있었다. 그 아래 자막으로는 세기의 약혼 하룻밤 만에 파국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떠 있었다. 곧이어 화면은 강태민의 단독 인터뷰로 전환되었다. 그는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한철호 회장님을 존경해왔지만 불법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진성그룹의 임직원과 주주들을 위해 저는 이 위기를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세상은 그를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젊은 영웅으로 치켜쓰고 있었다. 배신자가 영웅이 되고 피해자는 공범으로 몰리는 어처창 없는 현실이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닥쳤다. 그들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얼굴로 압류 통지서를 내밀었다. 한 회장의 개인 재산은 물론 유진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가 지급 정지되었다.
그녀가 살고 있던 그녀의 유년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저택마저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이러실 수 없어요. 여긴 제 집이에요. 유진이 절규했지만 법원 집행관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한철호 씨의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결되는 겁니다. 24시간 내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약혼자 명예,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간신히 옷 몇 벌과 부모님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챙겨 넣고 정든 집을 나섰다. 등 뒤로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그녀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갈 곳이 없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다. 도움을 청했던 친척들은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며 등을 돌렸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라는 성벽이 무너지자 그 안에서 온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다. 며칠 후 유진은 서울역 대합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사장이 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진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오늘부터 진성그룹은 이노베이트 J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노베이트 J.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진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유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털어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 그녀의 일상이었는데 유진은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누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다가 아버지에 대한 걱정에 눈물을 흘리다가 그러다 지쳐 잠이 드는 밤이 반복되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던 어느 날이었다. 낡은 여관 방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잔뜩 경계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누구시죠? 저는 이동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라면 볼 일 없어요. 돌아가세요. 유진은 매몰차게 문을 닫으려 했다. 지금 그녀에게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아버님 한철호 회장님 사건 때문입니다. 이동욱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저는 한 회장님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유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무죄. 모두가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단어였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이동욱은 좁은 방 안의 유일한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저는 사법연수원 시절 한 회장님의 장학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회장님의 정도 경영을 늘 존경해왔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 자료를 개인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검찰의 공소장 요약본과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계엄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강태민 사장이 제출한 내부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회계장부의 흐름이 몇 군데에서 아주 부자연스럽게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회장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만든 것처럼요. 이동욱의 눈은 점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거대 권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벽과 싸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한유진 씨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유진은 오랫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낯선 변호사의 눈에서 그녀는 진심을 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희미한 희망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되찾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아버지의 명예 빼앗긴 회사,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웠던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절망의 어둠을 뚫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잡은 두 사람의 손. 그것은 거대한 배신에 맞선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허름한 여관방의 공기는 더 이상 절망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지 않았다. 그 대신 팽팽한 긴장감과 조심스러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한유진과 이동욱 변호사는 밤이 새도록 낡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유진은 지난 며칠간의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MBA 시절에 날카롭고 분석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고 차갑게 빛나며 눈앞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를 씹는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돈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발붙일 곳조차 없죠. 반면에 강태민과 그 배우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개미와 공룡의 싸움이죠. 맞습니다. 이동욱이 순순히 인정했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언론과 검찰 사법부 일부까지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믿을 건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는 계획 속에 숨어 있을 아주 작은 균열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앞둔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우선 활동할 자금과 거점이 필요해요. 유진이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서재에서 무심코 뱉었던 말이었다. 유진아, 인생은 언제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란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대비해 작은 방주 하나쯤은 미리 만들어두는 법이지. 방주. 유진은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다. 아버지는 결코 허투루 말하는 분이 아니었다. 혹시 이 변호사님 잠시 저와 같이 가주실 곳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과 이동욱은 명동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았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이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함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대포폰 몇 개,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거액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몇 달간 버티며 활동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이었다. 아버지께서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을 최악의 상황까지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 작은 방주는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을지로의 낡은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창문 밖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낡은 건물들만 보이는 세상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들은 중고 컴퓨터 몇 대와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들여놓았다. 진성그룹의 화려한 본사 건물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곳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는 그들의 비밀기지이자 작전사령부였다. 자료는 제가 계속 분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하고 사람들을 은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동욱이 화이트보드에 사건의 관계도를 그리며 말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초회 실장님. 초회 실장님이라면 한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셨던 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미 강태민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분은 최중혁 실장님 20년간 아버지의 운전기사이자 경호팀장이셨던 분이에요. 최중혁 실장. 그는 과묵했지만 늘 그림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충직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인물. 강태민이 회사를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고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했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최 실장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와 이동욱은 허름한 식당으로 그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최 실장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한때 번뜩이던 기백 대신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로? 최 실장은 유진을 보고 놀라면서도 애써 그녀를 외면하려 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실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유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실장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졌다. 아가씨 그만두십시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상대해야 할 놈들은 괴물입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회장님께서도 아가씨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이대로 아버지를 범죄자로 남겨둘 수는 없어요. 실장님께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분이셨잖아요.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대로 괜찮으세요? 평생을 바쳐 모셨던 주군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서 썩어가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냐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말은 최 실장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충성심과 의리를 향한 외침이었다. 최 실장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물었다. 아니요, 편찮으세요. 매일 약으로 버티고 계세요. 그 말에 결국 최 실장에 무너졌다. 그는 탁자의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한참을 울던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과거의 날카로운 빛이 돌아와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가씨? 그렇게 그들의 팀의 세 번째 멤버가 합류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안정보 수집 미행의 전문가인 최중혁 실장의 합류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날 이후 을지로의 작은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동욱은 검찰의 공소자료와 강태민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파고들며 법리적인 허점을 찾았다. 최 실장은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강태민이 회사를 장악한 직후 부서 이동되거나 해고된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유진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USB를 분석했다. 암호화된 장부 파일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새워 암호를 풀어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자금의 흐름과 몇몇 인물들에 대한 단편적인 메모가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었지만 몇몇 항목에는 그림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림자 이게 뭘까? 화이트보드 중앙에 그림자라고 적어 넣은 유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최 실장에게서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찾았습니다. 강태민이 제출한 조작된 회계 자료를 만든 놈 말입니다. 최 실장이 한 남자의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회계팀의 김민준 대리. 내성적인 성격에 빚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료 조작 직후 거액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갑자기 사표를 낸 뒤 잠적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마닐라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돈의 출처는요?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이상합니다. 돈은 강태민 사장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서 입금됐는데 그 자금의 최초 출처를 추적해보니 최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한 회사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태상건설, 태상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배신 검찰의 신속한 수사,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 태상그룹. 유진은 화이트보드에 강태민의 이름 옆에 박진우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그리고 두 이름 위에 더 큰 글씨로 태상그룹이라고 썼다. 강태민은 주연이 아니었어. 그는 행동대장이었을 뿐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진짜 적의 거대한 윤곽이 비로소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들은 단지 비열한 배신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재벌 하나의 제국과 맞서 싸워야 했다. 유진은 태상그룹이라는 글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을지로 사무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화이트보드 중앙에 적힌 태상그룹이라는 네 글자가 그들을 압도하는 듯했다. 강태민은 탐욕스러운 하이엔에 불과했지만 박진우와 태상그룹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거대한 공룡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정재계를 아우르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해온 괴물이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동욱 변호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서려 있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것과 법 위에 군림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두려우세요? 한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솔직히 말해 두렵습니다.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길을 막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온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걸 알게 되면 이동욱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에 이어질 끔찍한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멈출 건가요? 유진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이트보드를 향해 있었다. 최중혁 실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싸움은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같은 놈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아가씨는 제 걱정은 마세요, 실장님. 유진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상대가 공룡이라면 그 공룡의 목에 칼을 꽂아 넣을 방법을 찾으면 돼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그들이 우리를 얕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작은 개미의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이동욱과 최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보호해야 할 연약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기꺼이 지옥불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지휘관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해요. 필리핀에 있는 김민준 대리. 그는 태상그룹의 범죄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태산 쪽에서도 분명 그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최 실장이 말했다. 그러니 전문가가 가야죠. 실장님께서 직접 가주셔야겠어요. 유진의 말에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옛 군대 동료이자 지금은 동남아시아에서 보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다. 며칠간의 은밀한 조사를 통해 김민준이 마닐라의 한 카지노 근처에서 도박에 빠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 실장은 다음 날 바로 마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후텁지근한 공기와 매캐한 매연,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도시 마닐라. 최 실장은 현지 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며칠간 김민준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주위를 살폈고 밤에는 술과 도박으로 공포를 잊으려는 패배자 그 자체였다. 최 실장은 김민준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낡은 바의 어두운 구석에서 김민준 씨, 서울에서 왔소. 낮은 목소리에 김민준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누누구야, 난 아무것도 몰라. 진정해. 난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오. 한유진 상무님을 아시오. 한유진이라는 이름에 김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죄책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한 회장님을 모셨던 사람이오.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 당신이 태상그룹의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도. 최 실장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대로 평생을 도망자로 살 텐가. 태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언제든 당신을 버릴 거요. 우리가 보호해주겠소.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증언하고 새 인생을 사는 게 어떻소?
김민주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내 아내와 딸이 그들 손에 잡혀 있단 말이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의 입구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 2명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최 실장의 눈에 들어왔다. 놈들의 시선은 정확히 김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장 튀어. 최 실장은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고 뒷문으로 뛰었다. 복잡한 마닐라의 뒷골목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최 실장은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 간신히 추격자들을 따돌렸지만 그 과정에서 김민준을 놓치고 말았다. 태산의 하수인들이 겁에 질린 김민준을 붙잡아 채 태우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작전은 실패였다. 최 실장은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더 최악인 것은 이제 적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사실이었다. 서울 태상그룹 회장실. 박진우 회장은 마닐라에서의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다. 묵직한 크리스탈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쥐새끼 한 마리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의 분노 앞에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유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무너졌을 거라고. 매용청한 놈. 박진우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도골은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군. 내 놈의 어설픈 마무리 때문에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지게 생겼어. 당장 그 계집애 년을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다시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민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회장실을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도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유진. 감히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여자가 아직도 살아남아 방역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어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진은 밤늦게 사무실에서 나와 임시로 머무는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준 낡은 빌라였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등 뒤에서 불길한 그림자 2개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유진 씨. 음산한 목소리.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도 이미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포위된 것이다. 누구시죠? 유진은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물었다. 알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강 사장님께서 전하는 경고만 잘 들으면 돼.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대여 이상 캐고 다니지 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그럼 목숨은 붙여줄 테니 이건 마지막 경고야.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남자가 유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바닥에 쓰러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려는 순간 골목길 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터져 나오며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거기서 뭐하는 놈들이야. 최 실장이었다. 그는 매일 밤 유진의 뒤를 몰래 밟으며 경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최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입술에 상처를 치료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침통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아가씨,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잠시 멈춰야 합니다. 최 실장이 간절하게 말했다. 이동욱도 거들었다. 그들의 경고는 빈말이 아닐 겁니다. 다음번엔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퉁퉁 부은 뺨 터진 입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두려움은 이미 분노에 삼켜져 버린 지 오래였다.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매멈추지 않아요. 저들의 공격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두렵다는 뜻이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팀원들을 보았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요. 저들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면 우리는 더 날카로운 칼로 저들의 심장을 찌를 거예요.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비열한 공격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잔인한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를 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을지로 사무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방어적인 기지가 아니었다. 강태민의 비열한 공격 이후 그곳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맹수의 소굴처럼 변해 있었다. 한유진은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들의 심장부를 직접 겨눌 차례였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한 방역이 아닌 적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 무너뜨리는 전면전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예요. 유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뺨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은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해 보이게 했다. 태상그룹은 거대하지만 그만큼 부패의 고리도 많고 약점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가장 아파할 곳,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치부를 공격해야 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3가지 키워드를 적었다. 언론, 주가, 내부 분열.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빛을 이용할 거예요. 언론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그들에게 비춰서 대중이 그들의 민낯을 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이용해 주가에 충격을 주고 내부의 신뢰를 깨뜨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이동욱 변호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섣불리 언론에 터뜨렸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우리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의혹을 던질 거예요. 유진의 눈이 지략가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는 직접 나서지 않아요. 대신 믿을 만한 기자를 찾아내 우리가 가진 정보에 소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진실의 작은 조각들을 흩뿌려서 대중이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태상그룹의 진성그룹 인수 과연 정당했는가? 강태민 사장의 초고속 승진 뒤에 숨은 비밀은 없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최 실장이 유진의 계획을 이어받아 말했다. 제가 아는 기자 중에 그런 류의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때 사회부 기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대기업의 압력으로 한직으로 밀려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친구죠. 그라면 분명 이 미끼를 물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최 실장은 옛 동료였던 오 기자와 은밀하게 접촉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오 기자는 최 실장이 건넨 몇 가지 자료들, 즉 강태민이 제출한 회계자료의 조작 의심 부분과 태산건설로부터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를 보고 눈빛을 바꾸었다. 기자 특유의 예리한 직감이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언론사의 작은 코너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이노베이트즈의 화려한 변신, 그 뒤에 숨은 태상그룹의 그림자. 기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성그룹이 이노베이트J로 바뀌는 과정에서 태상그룹의 자금 일부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입된 정황, 그리고 강태민 사장이 과거 태상그룹의 고위 임원과 여러 차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 등을 교묘하게 엮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들은 이 기사를 여러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 등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 사태에 숨겨진 진실, 개미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이노베이트J의 비밀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여론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루머를 만들어냈고 이노베이트J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며칠간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는 어느 날 오후 이유를 알 수 없는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진의 두 번째 카드였다. 그녀는 해외에 개설된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매도 세력에게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 태상그룹의 내부 비리 가능성과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보였다. 월가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헤지펀드가 이 미끼를 물었고 그들의 막대한 자본이 이노베이트J의 주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민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사비를 털어 주가를 방어하려 했지만 거대한 헤지펀드의 공격 앞에 그의 자금력은 모래알과 같았다. 그는 다급하게 박진우 회장에게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다.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영권 방어마저 위험해집니다. 강태민이 애원했지만 박진우의 반응은 냉담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다. 네 능력으로 막아봐야지. 박진우는 노회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한유진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고 섣불리 자금을 지원했다가 태상으로 본체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강태민을 방패막이 삼아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기로 결정했다. 회장님, 강태민은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박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견고해 보였던 신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내부 분열이었다. 최 실장은 강태민이 사장이 된 이후 능력은 있지만 그의 직속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난 임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는 과거 강태민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재무담당 상무 윤 상무가 있었다. 유진은 익명의 메일을 통해 윤 상무에게 접근했다. 메일에는 강태민이 회사 돈을 유용해 주가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내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이 해킹을 통해 빼낸 자료였다. 윤 상무님, 강태민 사장이 회사를 개인의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는 공멸합니다.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윤 상무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그는 다른 임원들을 규합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강태민 사장에 대한 긴급 경영 감사를 발의했다. 강태민은 사면촉에 몰렸다. 밖에서는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언론의 압박이 안에서는 자신을 향한 불신의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의 집기를 부쉈다. 한때 그의 발 아래 있던 모든 것이 이제 그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을지로의 작은 사무실. 유진은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속보로 쏟아지는 이노베이트 J의 내분 사태 뉴스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적의 목을 향해 정확하게 칼을 꽂아 넣는 냉혹한 전략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가 설계한 치밀한 복수의 그물은 이제 강태민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J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컨벤션 홀은 보이지 않는 전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홀 안은 강태민을 지지하는 측과 그의 해임안을 발의한 윤 상무 측, 그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일반 주주들과 기자들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단상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강태민은 초조한 기색을 애써 감춘 채 여전히 자신만만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박진우 회장이 결국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 회사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이 모든 혼란은 외부의 불순한 세력과 결탁한 일부 내부 세력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공작입니다. 하지만 저 강태민 결코 물러서지 않고 회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동정심에 호소하고 위기를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했으며 자신을 회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의 열변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가 상황을 다시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오는 듯 보였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홀 뒤편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교지스말. 짧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한마디였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의 초라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슬픔과 분노를 모두 녹여내 단단하게 벼려낸 검처럼 그녀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유진.
강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작은 지분을 가진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당당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소리처럼 홀 전체에 울렸다. 강태민 사장은 외부의 불순한 세력에 대해 말했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불순한 세력은 바로 자기 자신과 그 배후인 태상그룹입니다. 유진은 단상으로 올라가 강태민의 옆에 섰다. 겁에 질린 배신자와 그의 손으로 직접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여신이 나란히 선 기묘한 광경이었다. 유진은 이동욱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컨벤션 홀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초췌한 모습의 김민준 대리였다. 저는 이노베이트 J의 전신인 진성그룹 회계팀의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저는 강태민 당시 전무와 태상그룹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철호 회장님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자료는 전부 거짓입니다. 회장님은 결백하십니다. 김민준의 영상 증언이 끝나자 홀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저자가 누군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다음 증거 앞에서 무력해졌다. 이동욱 변호사가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이것은 태상그룹의 자회사가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김민준 씨와 사건 담당 검색에 뒷돈을 건넨 자금 세탁의 흐름도입니다. 모든 계좌 내역과 송금 기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태민 사장이 말하는 정당한 인수의 실체입니다. 도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태민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야. 그때 유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작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강태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회장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회장님의 지시가 아니었습니까?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강태민이 누구와 통화하며 애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강태민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던 박진우 회장의 비서실장을 최 실장이 설득하여 얻어낸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멍하니 스크린과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유진은 마이크 없이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을 아들처럼 믿었고 나는 당신을 내 세상의 전부라 믿었어.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걸 주었지.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돈과 권력을 위해 팔아넘겼어. 당신이 탐냈던 그 자리가 어때 행복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꼭대기에 서보니 뭐가 보여. 유진의 말은 비수처럼 강태민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전부 망쳤어. 강태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이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화려한 CEO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채 발악하는 추악한 본성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전에 부패한 검사가 아닌 새로운 특별 수사팀이었다. 강태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 조작,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그의 인생에 내려진 파산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태민은 유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를 향한 저주와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증오를 넘어선 완벽한 끝을 목도하는 자의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남자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쓸쓸히 퇴장했다. 그의 발밑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화려했던 가면 위로 한유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강태민의 몰락은 거대한 두개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그 균열은 순식간에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졌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체포극은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 한 면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노베이트 J와 태상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민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는 박진우 회장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진성그룹을 찬탈하기 위한 음모의 전말 태상그룹이 제공한 검은 돈의 행방, 그리고 그 돈으로 매수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자백은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향한 공성추가 되었다. 검찰은 즉시 태상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박진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언론 앞에서 늘 여유롭고 당당했던 노회한 재벌 총수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이 한유진이라는 그가 하찮게 여겼던 한 개인의 손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몇 주 후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태민과 박진우를 비롯한 음모의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그들의 시대는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유진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다. 아버지 한철호 회장의 재심이 열렸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차가운 교도소 문이 열리고 1년여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아버지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소나무처럼 꼿꼿했다. 아버지. 유진은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토록 참고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내렸다.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진 딸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고생 많았다 내 딸. 그 한마디에 유진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다. 한 회장은 유진을 부드럽게 떼어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으니 이제 네가 이끌어가야지. 진성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유진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진성그룹 즉 이노베이트 J는 리더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았다.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소집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단 한 사람을 새로운 CEO로 추대했다. 바로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회장님 딸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 회사를 되찾은 증명된 리더이자 상징적인 구원자였다. 취임식 날 유진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수많은 직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잃어버렸던 제자리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성그룹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고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투명한 경영,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연설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다.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과 무게감이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모습에서 진성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고 뜨거운 박수로
그녀의 취임을 환영했다. 한유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회사를 재정비해 나갔다. 가장 먼저 강태민 체제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좌천되었던 유능한 인재들을 복귀시켰다. 최중혁 실장은 신설된 위기관리팀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회사의 보안과 내부 감찰을 책임지게 되었고, 이동욱 변호사는 법무팀을 이끌며 준법 경영의 기틀을 다졌다. 그녀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던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우를 뚫고 피어난 강인한 야생화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진성그룹의 로고가 다시 빛나기 시작한 본사 건물 가장 높은 층의 회장실. 유진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아버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 흩뿌려진 별들처럼 보였다. 모든 것을 가졌던 행복의 정점,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나락,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을. 그녀는 더 이상 배신에 아파하지도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밝아올 내일의 아침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차례였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